오늘도 찰리랑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좀 큰 방향성에서, 그리고 국내 뉴스와 해외 외신 뉴스, 그래서 키포인트만 이제 추려가지고 매크로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이제 제시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도 만들었는데, 보시다 보면 대충 흐름이 어떻게 갈 것 같구나, 내가 안도를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세가 찔끔 올랐다고 해서 막 이렇게 환희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시세가 다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패닉하거나 뭐 이제 상승장이 안 올 거야 이러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조금 떨어질 것 같이 막 이렇게 비트코인이 경계선에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댓글에 3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이제 이 상승장은 끝났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막 그런 감정적으로 뭐 어떤 이 투자 시장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의 공동 대표인 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른 분이죠. 마크 유스코. 그리고 다른 분은 앤서니 폼플리아로라는 그분이 트위터상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크 유스코라는 분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야, 인내심이 필요해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는 연기금하고 미국의 그 은퇴 계좌하고 사실 관련돼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도 하여튼 이제 엮여 있는 데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데죠. 그래서 이 10만 달러라는 얘기가 과도하게 뭐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어쨌건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올해 안에. 자, 제가 뭐 한두 달 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건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도 많은 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데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없으니까 실망하실 텐데 끝까지 견뎌보세요. 좋은 일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요즘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를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폴카닷은 대중들한테는 외면받고 있는 코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폴카닷이나 체인링크 같은 이런 코인들 있죠. 지금은 대중들한테 외면받지만 이 친구들이 날개를 펼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솔라나 막 이렇게 그러는데, 솔라나도 물론 좋은 코인인 건 사실이긴 하죠.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매집을 하고, 근데 이 친구들도 절대 나쁜 코인은 아니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 상승했으니까 바로 이걸 사야 된다라고 저는 어필하는 건 아니에요.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오늘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이것도 한마디로 뒤통수죠. 뭐 호재거리 뉴스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마 호재거리 뉴스를 던지면서 더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5월달에 BK에서 뭐 스마트 BCH 하고 관련해서 뭐 발표를 할 거라는 얘기가, 사람들은 뭐 안중에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근데 언제나 개인이 팔고 떠나면 그때 이제 올라가는 게 코인 시장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라이트 코인도 마찬가지고 쭉 지켜보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코스모스도 그렇고 유니스와 테조스 다 괜찮은 코인들이니까, 자, 오죽하면 여기 모건클릭도 포트폴리오에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향할 거야. 100만 달러면은 12억 2,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원화 환율로 계산해 보면, 나중엔 뭐 환율이 좀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이분하고 똑같이. 그래서 어쨌건 인내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분명하지만, 이런 사람들 견해에 휩쓸리고 저런 사람들 견해에 휩쓸리다 보면 투자의 시장에서 승리를 못 해요. 2% 안에 들어가자. 2% 안에 그 웬만한 구독자는 제가 다 같이 가는 게, 저도 나중에 콘텐츠를, 그래서
이 코인 투자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돈을 많이 버시면 제가 콘텐츠 방향성을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살짝 바꿔서 해볼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돌아다녀 볼까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뭐 같이 기부도 하고 뭐 요런 식의 어떤 그 형식의 콘텐츠를 저희 이제 나중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2% 안에 반드시 모든 분들 다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탈락하지 마시고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 버티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토크노믹스 변수, 솔라나, 아발란체 등에 특히 중요하다. 자, 여기 나왔죠. 솔라나하고 아발란체,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DCG하고 연결돼 있고 그레이스케일랑 연결돼 있으니까, 예, 여기서 또, 예, 다시 어필을 또 하네요.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솔라나도 그렇고 아발란체. 그리고 이더리움을 많이 매집하시는 분들이 솔라나를, 예, 두 번째로 많이 매집하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 대표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언급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포스 전환, 그러니까 병합, 그러니까 이더리움 1과 2가 이제 비콘 체인이 병합되는 과정. 그래서 발행량이 줄고 스테이킹 수익률이 급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 폭탄이 떨어져서 토크노믹스 변수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왔는데, 초기에는 이자율을 10%를 줄 거야.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 개인들보다 운영하는 자금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어떤 받은 자금을 기관이 굴려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이자율을 포스 진행 이후에, 자, 이자율을 10%를 준다. 그러면 예, 기관 투자가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덤빌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출 가능 시점이 다가오는데, 인출 가능 시점은 포스 전환 이후에 6개월 정도 후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출 가능 시점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율이 6%로 감소시킬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봐서, 예,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언급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포스 관련해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코가 이더리움 병합이 6월이 아닌, 원래는 6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난이도 폭탄도 6월 27일 정도에 이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죠, 날짜가. 그래서 이더리움 병합이 6월이 아닌 그보다 몇 달 지나서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확정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더리움 포우의 마지막 장이 되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넌지시 이런 걸 아마 언급했었을 거예요. 4월 22일 날하고 29일 날 중간에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회의가 다시 한번 이제 거쳐질 거다. 그래서 확실히 이 계획이 발표되는데, 원래는 기존에는 6월 27일이니까 7월이라고 치고, 7월 포스가 원래 계획돼 있는 건데 이게 연기됐다는 얘기죠. 지금 팀 베이코가 얘기한 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만약에 연기되면, 7월이 아니라 만약에 연기된다라고 하더라도 10월 달에 난이도 폭탄은 정확히 떨어진다. 여기서 더 연기는 못 돼요. 10월 달에 난이도 폭탄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해시가 이쪽으로 몰려올 거다. 채굴자들이 더 이상 이더리움을 채굴을 못하면, 그러면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뭐 요런 코인들이 오히려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채굴 해시율이 높아지고 보안율이 상승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장세로 봐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이게 채굴자들이 여기 덤벼도 채산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채산성이 나오려면, 자,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채굴하시는 분들이 채산성이 나오려면 지금 가격이 한 5배 정도는 올라야 채굴자들이 만족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캐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전기세는 나온다. 전기세는 나오죠. 전기세는 나오는데 큰 이득을 못 본다. 이더리움보다는. 그래서 사실 시세 상승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연기됐을 뿐이지 방향성은 분명히 맞아요. 매집 기간을 조금 더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다 마찬가지로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인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셀시우스 CEO가 내년 경기 침체 예상, 주식 팔고 비트코인 추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생각, 올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금리 인상하니까 뭐 사람들은 거의 미디어도 그렇고 이제 뭐 폭락장이 올 거야, 장기간에. 근데 지금 매크로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퍼즐을 맞춰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올해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셀시우스 CEO랑 똑같은 견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채널에서 방향성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내년이에요, 내년. 예. 그래서 올해 말에 뭐 대만 문제가 진짜 생길지 그거는 뭐 추이를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리거가 되는 거는 2차 코로나, 2차 코로나 문제가 발생되는 거랑 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게 아마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서부터 이제 서서히 실물 경제가 풀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한국적인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미국 미디어가 먼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엔데믹 쪽으로 선회할 거야라는 기사 보도가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금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일상화 방안을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뉴스도 봤는데, 한국을 시작으로, 제가 예측해 보기엔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서서히 회복하는 인프라망이 될 거고, 인프라망이 회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망이 지금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거죠, 사실은. 그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로 회복될 가능성이 서서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적인 뉴스로만 보는 거는 좀 약간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고, 제가 보니까 뭐 그 국경 간 항로 오픈에 관해서도, 제가 뭐 비행 노선에 관해서도 몇몇 개 국가 빼고는 점진적으로 다 오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어저께 이제 썸네일에 불확실히 끝나면 대폭등 장후에 마이너스 70% 폭락장이 올 거다, 이거는 제가 한두 달 만에 다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장세를 보고 큰 흐름을 보고 제가 언급을 드린 거예요. 불확실한 거는 지금 장세를 의미하는 거고, 어느 시기가 되면 버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버블이 낄 거고, 그 이후에 뭔가 두 개의 트리거가 발단이 돼서 마이너스 70%의 폭락장이 도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하나는 대만 분쟁 사태, 또 하나는 제2의 코로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테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네요. 엄청나게 계속 테라 재단이 매집을 하는데 과연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매집을 할까요? 그리고 테라 재단이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게 미국 바이낸스 US까지 지금 상장이 돼서 전 세계 거래소에 쏙쏙쏙이 들어가는데, 과연 테라 재단은 무슨 힘이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금 발행을 할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루나는 제가 이제 3년 전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몇 안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를 아마 작년에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걸 작년에 아마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미러 프로토콜도 합성자산 거래소의 운명은 이미 방향성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루나 코인을 바라보시면서 미러 프로토콜도 지속적으로 그냥 강력하게 그냥 밀고 나가시면 제가 보기엔 분명히 향후에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한두 달만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언급드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걸 언급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대출 내가지고 코인을 사는데, 코인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만약에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집을 하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집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쪼개서 찔끔찔끔 매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매집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의 분할로서 지속적인 매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XRP에 관해서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답답하시니까 이런 댓글 다시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댓글 다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플 개밥으로 주고 싶다 해서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하트 표시 날리고 개도 배탈 나요 라고 제가 웃자는 의미에서 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8월 달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보고 그러실 게 아니라 여름께 정도가 돼야 아마도 이 소송의 방향성은 확실히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짜잘하게 뭐 소송이 어떻게 된다 뭐 안 돼, 제가 그래서 이런 거는 방송에서 언급 안 하잖아요. 예. 왜냐면 사람이 더 복잡해지거든, 심정 자체가. 자꾸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넥소에, 이거 리플 관련해서 리플을 예치해둔 1인입니다. 오늘 넥소에 6개월 고정 예치 시 등급에 따라 많게는 12%, 적게는 9%까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생겨서 장기로 가지고 갈 물량 예치시켰습니다. 이게 5월 중에 마감하는 예치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품이 출시된 건 조만간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몰랐거든요. 지금 넥소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주는지. 근데 이자율을 이렇게 많이 준다. 의미가 과연 뭘까요? 시세가 많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죠? 여기다 예치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자율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는 넥소는 뭔가를 리플사하고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헐 이유 있는 이율 상승이겠죠. 정보 감사드려요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미국 PPI 지수가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근원물 가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극악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를 지금도 연준에서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고,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다시피 미디어에서는 지금 러시아 분쟁 사태에 관해서 조금 장기전으로 갈 거야 이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것도 블룸버그나 아니면은 그 영국 미디어가 주장을 할 때는 분명히 통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예측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는 동쪽에서 완전한 통제를 목표로 합니다라고 여기 써 있으면서 요쪽 부분 있죠.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랑, 그래서 마리오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러시아 입장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여기를 다 통째로 그게 아니라 이번에 마무리는 여기만 해가지고 러시아 관리들은 그들의 군대의 초점이 이제 돈바스의 완전한 해방에 있다고 말합니다. 돈바스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침공전에 중요한 영토를 차지했던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광범위하게 지칭합니다. 요 부분이거든요. 루안스크랑 도네츠크가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이미 러시아하고 좀 친밀하게 있었던 지역이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진출했던 군인들을 이쪽으로 몰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서서히 들어가는 게 아닐까. 물론 뭐 미디어를 보시면 말도 안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2, 3주 내에, 지금서부터 2, 3주 내에 봉합되면서 아마 전체적인 실물 경제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호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봉합이 되면 인플레이션도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되기 시작할 거야. 아마 전 세계 곡물부터 해가지고, 자,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스 가격, 뭐 오일 가격 이런 게 제자리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실 뭐 더 이상 제가 언급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에서 분명히 중간에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피터 시프가 원래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경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에 FED가 경제를 해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실제로 미국의 거품 경제는 금리 인상에 이보다 더 취약한 적이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현재 상황에서 리세션만 불러올 거야라고 피터 시프 이분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세션이 설상 오면 그 이후에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정보를 봤는데 지금도 연준에서는 돈을 계속 채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던데 보니까. 예. 앞에서는 금리 인상 칼을 계속해서 이제 강력하게 시장에 공포감을 주입을 하는데 뒷구녕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인컴 샤크가, 자, 알트코인 마켓캡인데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야. 캔들 하나가 더 곧게 샀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는 뭐 이게 단기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예, 지금 어저께 들어가신 분은 급등을 한 코인은 좀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을 해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세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제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래스 노드에서 뭐 지속적으로 요 근래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거래소에서 여기 빨간 색이 있죠. 이거는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인데, 거래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을 때는 이게 별로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좀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단기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온적인 어떤 계속해서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 보면 거래소만 수수료, 예, 불려주고 내 코인만 괜히 개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뭐 개수가 늘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늘리시는 게 예, 좋겠지만 어쨌건 지금 장세를 보시면서 너무 1회 1비 하지 말자. 예, 2% 안에 꼭 마지막까지 들어가자라고 이제 오늘도 마지막으로 언급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